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조철 박사 통통통. 자, 오랜만에 사무실에서 방송 찍습니다. 자, 지금 올해 2023년은 기본적으로 소비시장의 정체 흐름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물류센터 부동산 오늘 테마 잡아서 지금 방송 진행하는데요. 자, 물류센터가 과잉 공급된 것은 여러분들 많이 주변에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근데 과잉 공급이 아니라 지금 공실률이 높아지고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미 제가 이제 방송 중에 미국의 상황, 전 세계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넘버원으로 매출 규모가 지금 월마트에게 근소한 차이로 가고 있는 아마존도 지금 미국의 소비 수요 감소로 인해서요, 물류 창고가 큰 폭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기 전에 한번 미국 상황 우선 간단히 다이제스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아마존 전국에 115곳 폐쇄, 공실률 늘고 인력은 줄이고, 아마 코로나 3년 동안에 아마존도 매출 규모가 20에서 30% 큰 폭 성장하다 보니까요, 물류 현장이라든가 수배송의 인력을 갖다가 많이 투입했습니다. 최근에는 물류 현장 인력 줄이면서 지금 불필요한 것을 비용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자, 할인 자파 소매업체인인 빅라츠 같은 경우는요, 23년 5월에 물류 창고 4곳을 폐쇄했고요. 지금 수요 둔화의 매출 감소가 원인이라 2023년 1분기가 전년 대비 18.3% 감소했습니다. 자, 2020에서 22년 3년 동안에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코로나19 3년 동안에 집합 배송 또는 수요는 폭증했기 때문에 물류 창고를 갖다가 확대한 이 거점 전략 계속 미국 상황에서도 지금 거점을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자, 인력도 지금 해고해서 인력 비용만 1억 달러 지금 줄이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자, 아마존 상황을 한번 좀 정리해 보면요. 자, 미국 내 건설계 백지하든가 아니면은 연기하고 있고요. 온라인 구매 수요가 급감해서 지난 2020에서 22년 동안 2배 확장했던 센터 규모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물류 창고를 조정하면서 인력 감출, 공실률을 지금 줄이고 있는 것이 미국의 대표적인 아마존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국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상황을 오늘은 다이제스트로 제가 포인트 요점만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겠습니다. 한국의 물류센터 2023년 센터 공급량 196만 평입니다. 자, 2021년 대비 3배 이상 큰 폭으로 지금 증가했고요. 이미 제가 방송에서도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2020년 코로나가 오기 직전에 자, 우리나라 물류센터도 어떤 재조정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숨고르기 하면서 다음 사이클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가 인해서 물류센터가 지금 필요해졌고 온디맨드 시대,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집합 배송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특히 의식주에서 시계 문화, 먹거리 문화가 집중적으로 늘다 보니까요, 이 시기에 뛰어든 모든 투자자, 토지주, 개발자, 시행사, 시공사, 니츠, 펀드, 금융권 모든 분야에서 지금 자금을 투자해서 만든 것이 지금 저온 냉동 냉장 센터가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자, 경기도 용인 이 아래로 안성이라든가 관련된 주변 지역 가보면요, 바로 옆에 하나 걸러서 거의 저온 냉동 냉장 창고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만큼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에서 많고, 지금 이미 2023년에는 가장 피크점으로 지금 센터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022년 하반기 시점부터 우리가 말하는 건축비의 상승, 한 1.5배 정도죠. 50% 상승한 상황, 또는 이하 말하면서 금융권, 금리가 상승하면서 5%대가 많게는 2배 이상, 9% 이상의 10%까지 가는 금융도 있었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지금 물류센터가 개발하다가 멈춘 것도 주변에 보면 많이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공급량이 많았기 때문에 물류센터는 올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21년, 22년 막차탄 물류센터 공급량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우리가 이제 센터를 개발하면요,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은 1만 평 이하냐, 또 최근에는 이제 대형 센터들이 많다 보니까 평균 개발 시점부터 들어가면은 2년에서 빠르면 2년 전후, 길면은 2년 반 정도, 3년까지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1, 22 막차탄 물류센터들이 지금 2023년, 24년, 길게는 25년까지 지금 쏟아져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저온센터가 그렇게 많다 보면은 항상 보면은 제가 물류센터를 갖다가 2005년, 2010년부터 진행하면서 선진 사례를 많이 봐왔습니다. 미국, 일본에서는 뭐 생활하면서 전국을 다 다녔고요. 한국은 2005년, 6년을 기억나네요. 플로리스 멤버들, 지금은 캔달 스퀘어라든가 ADF 자산운용의 대표들이 다 플로리스의 원년 멤버들인데요. 그 당시에도 한국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물류센터가 개발되는 타이밍이라든가 선진국형은 아니었지만은 2010년 이후 15년 전후에 갖고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형의 물류센터를 갖다가 램프를 이용한 센터들이 지금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근데 당시에도 선진국들은 상온하고 저온을 갖다가 융합 복합형 복합 물류센터를 많이 썼죠. 근데 한국의 상황에서는 지금 상온 따로 저온 따로 하다가 2015년을 기점으로 2014-15년 이후에는 지금 융합형 물류센터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동안에 2020년부터는 먹거리, 시계 문화가 중요하다 보니까 다 그냥 저온, 냉동냉장 창고를 갖다 통으로 짓다 보니까요. 그렇게 뭐 한 3만 평, 4만 평, 2만 평, 3만 평이 갖고 냉동냉장 진짜 처리하기도 힘듭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에 생생할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대형 물류센터 중에 가장 큰 것이 2012년에 오산 ICF에 있는 현대에 있는 현대 물류센터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센터들은 그렇게 대형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센터가 개발돼서 크게 나온 것이 2015년에 문정동 장지동에 서울복합물류단지, 또 2018년 말에 제가 8년 동안 자문했던 동탄물류단지가 지금 초대형 물류센터고요. 그 이후에는 부천 오정동에 캔달스퀘어가 지은 8만 평 플러스 만 평에서 9만 평의 물류센터가 가장 큰 최근의 물류센터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뭐 최근 몇 년 사이에는 10만 평 이상 되는 대형 물류센터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앞으로 쏟아져 나온 물류센터의 공실률을 어떻게 지금은 당장은 계약 관계 때문에 가능하지만요. 과거처럼 물류센터의 계약이 뭐 3년, 5년 이상이 되지 않고 최근에는 물류센터 계약 기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1년 사이에 물류센터 거점에서 딜이 잘 되는 비중은 상온이 60에서 70%고요. 저온이 30%, 40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센터의 거점에서 대형 화주가 들어오면은 센터의 저온부터 상온까지 완 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거점 전략이 중요한 센터로서 기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6월 10일 날 삼성증권이 발표한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647만 해배 196만 평의 올해 공급량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2023년 1분기 44만 평 규모가 공급됐고요. 현재 2분기 진행 중이지만은 70만 평 공급 예정이고 하반기에 들어서는 80만 평까지 공급량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이 현 상황에서는 물류센터를 갖다가 준공에서 나오는 센터의 어떤 규모고요. 이미 센터를 갖다가 진행하려면은 건축 허가 면적을 갖다가 건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022년보다 2배가량 지금 올해는 공급량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건축 허가 면적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 행정 시스템에 2020년 4월에는요. 500만 해배니까 150만 평. 2021년 동기간에는 260만 평. 건축 허가 면적 서울, 인천, 경기도 수도권 지역 상황입니다. 근데 2022년 4월까지는요. 724만 해배니까 220만 평의 건축 허가가 지금 진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와 맞물려서 지금 이만큼 계획해갖고 건축 허가를 받고 공사를 갖다가 지금 진행하는 게 있고 공사를 안 하고 멈추게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역시 금융이나 자금 구줄이 거의 막힌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2022년 하반기에는 미국의 연준의 금리 상승도 맞물려서 한국의 주요 금융이나 은행권들 투자 관련된 기업 곳에서 지금 자금줄을 좀 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금융 문제라든가 또는 쏟아져 나오는 물류센터, 부동산 이 부분의 상황에서 맞물려서 자금을 갖다가 이전에는 너무 많이 쏟아졌죠. 이 상황이 지금 현 상황에서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임대료의 상승률도 전기 대비 1.4, 전년 대비 2.8%인데요. 참고로 2021년에는 임대료 상승률이 4%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 물류센터의 과잉 공급량이 지금 수도권의 총 공실률이 한 17% 예상하고 있고요. 또는 과잉 공급량에 비해 공실률 10%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저온 물류센터는 30%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한번 고려해 보면요. 2023년 공급의 절정기를 아마 피크점에 올해 맞을 겁니다. 그러면 2024년, 25년까지 2021, 22년에 개발된 것이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한번 제가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공급 과잉의 시대에 공급 리스크는 증가하고요. 또 2024, 25년 공급 절벽이 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맞물려서 공실률도 좀 해소될 것 같고요. 임대료도 다시 점차 상승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원인이 생겼을까요? 사실 대부분 뭐 10,000평, 20,000평 계산하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투자 비용을 받아서 어느 정도 이 공실률을 채워서 매각한다 이런 계획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풀로 공실률을 80, 90 채워갖고 매각하는 상황까지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는 금융이나 자금줄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참고로 제가 이제 조철박스 통통통 방송에서도 용어 정리에도 설명했지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사가 진행하기 전에 들어가는 걸 브릿지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공사가 진행하면서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합니다. 자, 두 단계로 나누는데요.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브릿지론도 또는 PF,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이미 브릿지론에서는 부지 매매 계약 단계인데요. 브릿지론의 부지 취득 리스크, 인허가 리스크, 본 PF 전환하기 위한 리스크, 이 리스크가 지금 너무 많이 커졌고요. 어느 분은 땅을 갖다가 지금 취득해서 지금 땅을 매입했는데 개발을 못 들어가서 그냥 거의 묶여있는 땅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또 실제 공사를 진행하면서 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들어가야 되는데 시공의 위험 또는 시장의 분양 상황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지금 또 올라간 금리 상황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시행사, 디벨로퍼요, 또 시공사, 건설회사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수도권의 물류센터가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은 저는 그전에 이제 선진국들을 많이 보면서 물류는 거점 전략입니다. 한 곳에 모든 것이 몰려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 소화되는 게 아닌데요. 자, 대기업이라든가 대형 화주들은 거점 전략을 중심으로 많이 만들어 놨지만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CJ대한통운도 다양한 거점을 많이 갖고 있지만요. 그 거점별로 CJ대한통운의 거점별로 카테고리나 물동량이나 거래처별 여기에 따라서 물동량이라든가 이게 지금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류센터는 박스입니다. 자, 우리나라 물류 비용 중에 물류센터에 관련된 비용이 한 20에서 25%고 나머지는 우리나라는 수배송 비용이 지금 55에서 60%로 지금 비용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면 어떻죠? 상당히 지금 힘든 상황이 수배송 비용입니다. 자, 이와 맞물려서 물류센터의 거점, 계약 관계도 점점 짧아지고 있고 금융관계,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2022년 하반기에 이와 맞물려서 보험사,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탈, 제일금융 모든 기업들이 이 어떤 투자를 해주는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어떤 자금줄을 갖다가 지금 안전한 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뭐 대형 개발회사 기업들도 보니까 지금 좋은 땅을 구매해서 지금 개발을 들어가려고 작년 2020년 하반기에 진행하다가 결국은 토지, 땅을 갖다가 매입하고 건축 설계까지 다 떠서 결국은 10%의 계약금을 갖다가 손해보면서 개발을 포기한 사례들이 주변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금융권도 지금 PF, 프로젝트 파이낸스, PF의 연체율이 눈덩이처럼 지금 쌓여있기 때문에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은행권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개인이나 특히 개인한테는 그냥 이자율을 많이 받아갖고 그 수익 구조를 많이 챙기고 또 기업 같은 경우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올해 2023년에는 매출에 대해서 영업이익에 대해서도 이자 갚기 바쁜 한 해가 될 거다 이런 얘기 대기업들 얘기했는데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맞물려서 이 코로나가 만들어진 수혜가 결국은 발목을 잡았다. 왜냐? 너무 많은 저온 냉동 냉장 센터가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올해 2023년은 피크 정점으로 하면서 2024년, 25년에는 숨고르기 재조정의 국면을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주식도 그렇고 이렇게 사이클 있지 않습니까? 오름세냐 절정이냐 내리막이냐 그 다음에 막차냐 다시 다음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2023년은 어떻게 보면 또 기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물건. 그래서 금융권 외에 지금 자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저도 이제 고급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박사님,
당분간 더 가격이 떨어지고 쏟아지는 토지 상황을 보면서 아니면은 개발되다가 멈춰 있는 걸 아예 매입하면서 여기에 좋은 화주를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가 타이밍이니까 화주들도 요즘 확장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한번 좀 잘 맞춰보시죠 하면서 제가 회장님이나 사장님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할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즈니스 사이클입니다. 지금이 내려가는 막차니까 다음 국면을 위해서 다시 한번 준비하는 시기가 될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조철희 박사 통통통 이번 방송은요. 그만큼 코로나 3년이 수혜였지만은 코로나 3년에 의해서 우리가 물류센터의 과잉 공급이 공실률을 올렸고 당분간은 공실률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2024년에는 조정 국면으로 금리도 좀 멈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하반기도 사실 불투명합니다. 연준이 확정을 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금리를 갖다 거의 지금 동결시켜서 3.5를 유지하지만은 이미 연준은 5.25까지 가서 1.75의 금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상 주목하면서 한국의 물류센터 개발, 부동산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주요 포인트, 최신 사항을 한번 정리했으니까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청자들 청취 감사드리면서 물류센터 개발 부동산 쪽으로 방송을 많이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시청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